어느 자살방지 상담센터에 걸려온 전화. 24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시오도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특유의 배려심 깊은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첫사랑을 아직 잊지 못한 순정남이기도 했고, 그는 늦은 밤 운전을 하다가도 히치하이킹하는 낯선 사람들을 태워서 바라대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좋아도 안 된다며, 그러다가 범죄자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걱정할 때 그는 그저 얼굴에 조용한 미소만 띄울 정도로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살리는 순간 일을 하는 자살방지 콜센터의 직원이기도 했다. 대단하신 분이었네. 이 이야기는 훗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한 친절한 콜센터 직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971년 시애틀의 한 자살방지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를 받은 시오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은 하루입니다, 선생님. 소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려오고 있었다. 이봐, 죽기 전에 말동무라도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전화해봤어. 남자는 자신의 손에 권총을 든 채로 전화를 걸었다며 시오도에게 이야기했고, 다가 지금 걸고 있는 전화는 죽음을 결심하기 전 필사적으로 거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시오도는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헬프를 외쳤어요. 이게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방지를 시킬 수 있을지 이거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 선생님, 무엇이든 다 도와드릴 테니 일단 손에 들고 계신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는 집어치워. 수화기 너머의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알겠습니다. 선생, 아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잭슨이라고 불러. 어차피 흔해 빠진 이름이니까. 그럼 잭슨씨, 부디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오도가 그렇게 몇 번이나 그를 어르고 달랜 끝에 수화기 너머 바닥에 무엇인가 쿵 하는 금속음이 들려왔다. 제기랄, 당신 제법 끈질기구만. 방금 총 내려놨으니까 이야기나 들어줘. 자신을 잭슨이라고 알린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몇십 분 동안 시오도에게 털어놓았다. 와, 일단 고비를 넘겼네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잠깐 한시름 놓긴 했는데 긴장의 끈은 못 났을 것 같아. 미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군인 출신의 자신의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긋난 삶을 살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그 영감탱이가 나보고 뭘 한 줄 알아? 글쎄, 환쟁이가 되고 싶다 같은 소리는 자기 눈에 모래가 들어간 뒤에 하라는 거야. 그 순간 그때까지 잭슨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시오도가 웃기 시작했다. 지금 내 말이 웃겨?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웃겨? 지금? 잭슨이 성난 목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자 시오도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아니요, 잭슨씨, 당신의 이야기를 비웃거나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잭슨씨의 경우에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아는 친구처럼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희망이라니? 실례지만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오도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태어난 제 친구는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의 부친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를 매우 싫어했죠. 그의 부친은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의 술주정꾼이었고, 걸핏하면 그의 모친에게까지 손찌검하는 흔히 말하는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하는 날엔 매일 장롱 속에 가두고 혁기로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밖에 없었고,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의 부모가 자고 있는 베개 밑에 칼을 넣어둘 정도로 삐뚤어져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족 중 그의 누이만은 달랐죠. 그의 누이는 그가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약을 발라줬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면서 대신 사과했어요. 뭐 때문에 그의 누이가 자신에게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잘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5살이 될 무렵 누이가 시집을 가게 된 후 그는 누이를 따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아버지가 없는 집은 행복 그 자체였죠.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그의 매형이 그를 무척 싫어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그의 부친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그 누이가 예전처럼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해줄 거라 믿고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이는 이미 매형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조카들을 보살피느라 그에게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편해졌죠. 그의 마음이 더 편했으니까. 그는 사람이 미웠고 홀로 지내길 원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흔한 친구조차 사귀지 않았죠. 하지만 학교에 다니던 그는 자신이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똑똑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마치 학대당한 기억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느냐 공부를 하는 것에 심취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를 시기하는 아이들의 따돌림과 많은 괴롭힘 속에서도 성적은 나날이 우수해져갔고, 어렸던 그는 어느새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테파니. 그녀는 지적이었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여신이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매력에 끌렸으며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순간이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열애 끝에 그녀는 그가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를 잊지 못한 그는 대학을 자퇴했고, 돌아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십 통의 자신의 비통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신의 보건 기록을 살펴보던 중 그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누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친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친모는 그를 가질 당시 미혼모였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기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감춘 채 그의 조부모가 부모인 채 행세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조부모였고, 누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자신의 친모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친모가 매형, 아니 계부의 자식들만 신경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부터 그는 그의 계부와 친모에게 반항적으로 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워진 마음을 닫기 시작했고, 친모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내가 마음을 연 사람들은 모두 날 버리는 걸까?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스테파니가 말하던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이것이 자신이 불우한 유년 시절의 문제라 생각했고, 만약 자신에게 결핍된 이 공허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신이 사랑했던 스테파니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놓았던 펜을 다시 잡고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참 기구한 사연이네 이분. 하지만 이번엔 법학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학으로 학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에 편입하였고, 또 한 번 자신의 작기를 살려 심리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번에 스테파니를 만나게 된다면 자신에게 결핍된 감정이란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잘생기셨네. 가정에서만 좀 사랑받고 자랐으면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한 시애틀 병원에 위치한 자살방지 센터 콜센터 직원으로 취직했고. 에?
본인 얘기한 거였어? 자신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잭슨은 어느 순간 친구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하고 있는 시어도에게 뾰루퉁하게 대답했다. 이상한 자살방지센터구만. 죽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전했는데 내 이야기보다 당신 이야기를 더 오래 듣고 있으니.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군요. 시어도는 황급히 사과했다. 됐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 말 맞잖아. 그 친구에 비하면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그래.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취기 어린 침울한 목소리 대신 한층 밝아진 말투로 잭슨이 이야기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극복하려 노력할 수 있다니 참. 그리고 난 어차피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봤던 거야. 사실은 죽으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 총알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잭슨 씨. 시오도는 예의 친절한 말투로 대답했다. 마치 영화 같구만 당신. 친구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아마 세상에 감동적인 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아니에요 잭슨 씨.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걸요. 시오도가 난색을 표하며 답하자. 됐고 그래서 그 뭐냐 그 친구라는 사람은 다시 첫사랑을 만나게 됐나? 잭슨이 능글거리며 이야기를 꺼냈다. 잘 풀어내셨네. 그래도 이제 되게 친근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뒤로는 아직까지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만나봤고 사실은 그녀를 잊어버려 벌써 5명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봤지만 결국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야? 아직도 못 잊었다니. 낭만적이구만.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해주게. 수화기 너머로 잭슨의 너털 웃음이 들렸다. 그럼 잭슨씨 이제 마음은 정리가 되신 건가요? 시오도가 묻자. 이미 정리된 지 오래야. 이 길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생각이야. 잭슨이 답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고맙네. 그렇게 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자살 소동은 끝이 났다. 그리고 시오도가 전화를 끊기 전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잭슨씨? 시오도는 황급히 수화기를 다시 든 채 대답했다. 이름? 네? 당신 이름이 뭐냐고. 생명의 은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전화를 끊을 수 없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거절당하면 또 죽고 싶을지 모를 테니까 당신 이름을 알아야 이쪽으로 다시 전화를 걸지. 그렇게 잭슨이 농 섞인 말투로 웃으며 이야기하자 시오도는 자신의 이름을 잭슨에게 알려주었다. 제 이름은 그 후 7년이 지난 1978년 시오도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졌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되지 못했다.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끔찍한 이야기로. 에? 왜 또 왜? 뭐가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이야기는 그 연세 특유의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자신의 첫사랑과 비슷하게 생긴 외모의 여대생만을 골라 늦은 밤 히치하이킹 하려는 피해자들을 태워서 하나는 끔찍하게 살해한 짐승 같은 연쇄살인범. 35건의 살인에 대한 혐의로 재판 당시 나는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증거품을 가지고 놀며 피해자의 유족을 조롱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시오도 로버트 반디 그냥 테드 번디라고 불러주세요. 테드 번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다. 와 이거 그의 저지른 첫 번째 1974년이라 알려져 있지만 그가 자살방지센터에 근무할 당시 시애틀에선 5건의 의문의 여대생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그에게 당한 희생자의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피해자 얼굴들이거든요. 이게 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하는 범죄 프로그램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를 딱 이 장면을 봤던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 되게 훈훈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반전이 너무 심하네. 이래서 사이코패스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런 글 되게 좋은데요. 성격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이게 다 범죄자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변 환경이나 결핍 요소 이런 것들이 되게 심화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반전 이야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유영철이구만. 아 소름 돋네.